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투펀치의 TMF 투머치 풋볼 시간 두 번째 코너가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김현민 기자님을 모셨기 때문에 이 경기 얘기를 아니할 수가 없어요. 김현민 기자님 뭐 대한민국에서 누구보다도 독일 축구 전반에 대한 대학자이시기 때문에 이 경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또 대한민국 팬들도 여전히 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일본 대표팀도 이제 연관이 돼 있는 바로 독일과 일본의 독일 입장에서 치욕적인 1대4 대패 경기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제가 김현민 기자님께서 오늘 이제 독일에 관한 얘기를 또 자료들을 통해서 자세하게 해주실 거기 때문에 저의 그냥 이 경기에서의 일본에 대한 느낌을 먼저 한 말씀 드리자면, 저는 예전 어릴 때부터 이제 축구를 보는데 저도 응원하는 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좀 변하긴 했지만 제가 응원하는 팀이 어떤 팀하고 붙을 때 제가 가장 좀 무서움을 느꼈냐면은, 저 팀이 분명히 빌드업이라든가 주도적인 능력도 꽤 갖고 있는 팀인데 의도적으로 실리 축구를 하는 팀이랑 붙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굉장히 좀 공포감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요즘 느끼는 이 모리아스 하지메 감독의 일본이 이 선수들의 기본기도 평균적으로 굉장히 괜찮고, 여기에 그러니까 역습으로 나올 수 있는 빌드업적인 매뉴얼도 상당히 좋은 팀이고, 다들 아시다시피 미토마 선수랄지 뭐 쿠보 선수랄지 뭐 이토 주냐 선수랄지 드리블로 인한 상대와의 1대1 싸움에서 능한 선수들도 많은데, 그 팀이 기본 전략을 실리적인 컨셉으로 가거든요. 저는 이 일본이 굉장히 괜찮다. 이런 유형으로 나오는 팀은 제가 예전부터도 굉장히 껄끄러웠는데 지금 일본이 보여주는 게 그거 아니냐. 제 말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저도 동의합니다. 거기다가 일본은 선발과 이제 백업 선수들의 차이가 가장 없는 팀 같아요. 그것도 있죠. 그래도 대부분의 아무리 강팀이더라도 주전급과 비주전급의 차이는 좀 나기 마련이거든요. 저희가 뭐 브라질 같은 팀들 뭐 5군까지 만드네, 뭐 10군까지 만드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게 그 개개인의 기량이 높은 거지, 그래도 1군과 2군의 차이는 분명히 있었거든요. 막상 보면 그래도 1군, 2군은 차이가 보통 있게 마련이다. 단지 브라질 2군이 어지간한 1군보다 강해서 그런 그렇죠. 거지. 뭐 프랑스도 그렇고 뭐 그런 거죠, 그게. 근데 일본은 도리어 교체 카드들이 요새 더 강해요. 왜냐면은 실리 축구를 구사를 하다 보니까 도리어 교체로 투입될 때 가장 강력한 무기들이 나와요. 지난 월드컵 때 미토마가 그랬고요. 그렇죠. 최근에는 쿠보가 그렇거든요. 네. 그러면서 승부처 때 굉장히 이런 것들도 잘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에서는 슈퍼스타는 좀 없거든요, 한 명에. 그러다 보니까 조직력이 더 잘 맞아떨어져요. 그러니까 슈퍼스타가 있을 경우에는 선수들도 좀 의존도가 생기죠. 의존을 안 하려고 해도 자기네들이 굉장히 잘함에도 불구하고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천하의 프랑스도 지단이 없을 때는 흔들렸던 거. 그 지단 시대 때 나머지 선수들도 다 대부분 뛰어난 선수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요. 평상시에 지단에게 많이 기대왔기 때문에 정작 지단이 딱 없어지면 분명히 그 공백을 크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일본은 누가 빠져도 그 자리가 그대로 그냥 대응이 되기 때문에 선수들의 스타일도 좀 비슷비슷해가지고 더 대응시키기도 좀 쉬운 측면도 있고요. 예를 들어 이 경기에서도 쿠보 선수 당연히 잘했지만 다나카 아오 같은 선수가 나와서 또 골까지 넣었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일본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간략히 대화를 나눠봤는데, 오늘 역시 김현민 기자님의 메인 전공이 이제 독일이시잖아요. 독일이 123년 만에 6관왕 감독이었던 한지 플릭 감독이 독일 국가대표 감독 역사상 최초로 경질이 되는. 그러니까 독일 감독들은 저도 이제 어린 시절부터 서독 프로축구 때부터 이제 오래 독일 축구를 봤지만, 독일 감독들은 정말 이제 다른 나라보다 훨씬 항상 길게 하고 뭐 최소 그냥 10년 이상은 다 하는 느낌을 받고, 그러다가 정말 물러갈 때가 돼서 물러가거나 뭐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았지, 이렇게 그냥 긴 기간도 아닌데 바로 이렇게 잘리는 경우는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 심지어 레브 때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이 수석 코치를 밑에서 하다가 물려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약간 조금 승계시키는, 그래서 연속성을 가져가는 게 독일의 특징이었거든요. 최근 와서 이것들이 조금은 흔들리고 있는 장면들이 있는 겁니다. 일본한테 이제 1대4 치욕적인 대패를 당한 건데요, 독일 입장에서. 왜냐면은 이 경기 자체도 평가전이 잡힌 게 독일에서 에언에서 잡힌 거예요. 독일 입장에서는 월드컵 때의 복수전을 분명히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독일에서 제발 해달라. 그래서 이게 잡혔던 거였거든요.
지금 독일에선 굉장히 충격파가 커요. 심지어 수상까지도 그 원래 정무회의를 할 때 인터뷰가 질문이 오니까 내가 축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슬픈 일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하필이면 또 이제 같은 날에 독일 농구가 우승을 했거든요. 월드컵. 농구 월드컵에서요? 네, 피바라고 하는 것 같던데요. 저는 조코비치 우승 소식은 아는데 농구 월드컵 소식은 지금 알았어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그 두 개를 붙여놓는 거예요. 일본한테 패한 거랑. 그래서 막 슈레더 막 이러고 있고 골 넣고 있고 막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메인을 장식하고 농구는 있거든요. 정상에 올랐는데 이제 축구는 망했다. 사실 독일이 농구가 그렇게 강한 팀이 아니거든요. 노비츠케가 있긴 했지만 그렇게까지 강팀은 아니었어요. 원래는 유럽에서도 농구가 강팀은 스페인이죠. 예, 그리고 또 이제 프랑스가 조금 강했었고 또 이제 동유럽 쪽이 강했죠, 항상. 그렇죠. 예, 965 그쪽이 이제 강했던 거였는데 근데 이번에 우승을 차지하면서 미국도 꺾고 이러면서 완전히 뭐 난리도 아닌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독일 농구 월드컵 우승은 축하드립니다. 예. 독일이 결국 일본한테 월드컵에도 1대2로 패한 데 이어서 또 2연패? 이제 2연패. 그 전까지는 독일이 일본 상대로는 패한 적이 없었거든요. 네. 사실 독일이 원래 아시아 팀한테 굉장히 강했었잖아요. 우리도 사실 독일을 그래도 이긴 적은 있지만 전체적인 견지에서 봤을 때는 아시아 팀에게 강하죠. 근데 독일이. 바로 이제 그 한국한테 졌던 게 트리거가 돼서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는 거랑 비슷한데요. 그 얘기 뒤에 나옵니다. 예. 독일 같은 경우는 최근 굉장히 부진한 상태입니다. 뭐 최근 5경기 성적이 1무 4패고 거기다가 이제 최근 3경기 연속 패배죠. 이게 21세기 들어서 독일이 3연패 당한 게 처음 있는 일인 거고요. 네, 폴란드, 콜롬비아 그리고 일본까지. 예. 네. 월드컵 이전까지는 플릭 감독 체제에서 팀이 잘 굴러가고 있었어요. 맞아요. 저도 독일 대표팀 경기 중계도 하기도 했었지만 네이션스 리그나 이런 데서는 연승 갈 때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8연승으로 시작하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잘 나가고 있다가 카타르 월드컵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훅 무너지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는 이제 그 최근에 나온 그 All or Nothing 이거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이게 다큐죠. 다큐예요? 예, 이게 다큐거든요. 저 이거 아직 못 봤는데 아마존? 예, 아마존 프라임에서 찍은 건데 원래 이 아마존 프라임에서 이걸 이제 기획을 했을 때 독일이 지난 월드컵 망한 독일이 불사조처럼 이번에 부활할 것이다를 컨셉으로 잡고 한 거였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독일이 부활할 거라는 걸 거의 상정하고서 만든 거였는데. 그래서 육부작으로 만든 거였거든요. 플릭 체제에서 잘 나가고 있었으니까 망해가지고 억지로 쥐어 짜내가지고 4부작이었고 그리고 원래 All or Nothing으로 잡았는데 결론은 nothing이다. nothing이 돼버렸네. 예, 그렇게 나오는데 근데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요 계속 선수들이 2018년 얘기 계속해요. 조금만 흔들려도 야 우리 2018년처럼 그러면 어떡해. 한국전 트라우마가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제 제가 처음에 어렸을 때 본 축구가 사실 서독 축구고 그 당시는 또 아시잖아요. 70년대에 서독이 무지하게 강했잖아요. 그때 느낀 독일 축구의 인상은 지금 김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그 트라우마 그런 것과는 완전 180도 반대. 그러니까 정반대죠.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예. 그러니까 저는 특히 그 슈마커 골키퍼가 파트릭 바티스통의 이빨을 부러뜨리고 5분 동안 실신을 시키고 그 경기에서 퇴장도 안 당했거니와 결국은 연장전 승부차기까지 가가지고 그랬죠. 프랑스를 꺾었던 저는 그런 거를 어려서부터 서독 축구를 봤기 때문에 야 이건 좀 심하다. 심할 정도로 안 되는 걸 어거지로라도 되게 하는구나.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독일 축구를 볼 때 아직도 인상은 야 얘네들은 정말 그 승부차기 가면 다 이기고 그렇죠. 어거지로 지는 경기도 어떻게든 꾸역꾸역 다 만들고 그런 인상을 받았는데 지금 김 기자님 말씀은 그것과는 매우 동떨어져요. 예. 오죽하면 리네커가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투닥투닥 하다가 결국은 독일이 이기는 종목이 축구다. 예, 그리고 독일 자체가 사실 전력이 그렇게 좋았던 시기는 저는 그러니까 우승권 시기는 그래도 70년대랑 그리고 또 이제 2014년 정도밖에 그렇죠. 없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시기 때 이제 독일은 그래도 진짜 이게 전차 군단이라는 표현이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긴 하거든요. 그렇죠. 독일에선 전차 군단이라고 안 불러요, 독일을. 당연히 그렇게 안 부르지 않을까요? 예, 그렇죠. 예, 독일에선 도리어 그 나초날프라고 해가지고 이제 11명의 선수들 그리고 만샤프트 팀 이렇게 그거 하나의 팀워크 중시 여기거든요. 근데 어쨌건 간에 그렇게 우직하게 밀고 올라가서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2002년이 가장
진짜 대박이죠. 사실 결승까지 갈 만한 상태는 아니었는데 최암흑기라고 네, 불리던 네, 시기였는데 그때조차도 결승을 가고 어떻게든 결승까지 가는 팀이 바로 독일이었는데 최근에 그게 굉장히 무너지고 있죠. 그러면서 독일에서 그래서 항상 안 될 때마다 가장 먼저 꺼내는 게 뭔지 알아요? 리더십이에요. 뭐 노이어도 리더십이 부족하다, 키미도 리더십이 부족하다, 심지어 발락조차도 리더십 부족하다는 소리가 나왔었어요. 안 될 때는 항상 리더십 얘기가 나온다. 네, 그건 에펜베르크, 올리버 칸 막 다 뭐 마테우스 막 완전히 안 막 되는 것도 되게 알아. 그리고 선수들을 힘으로 찍어 누르는 리더들이잖아요. 네. 근데 발락부터 좀 유약해졌다는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람도 그래서 리더십 논란이 계속 있었어요. 근데 요즘 원래. 독일 선수들은 물론 2014년에는 아주 뛰어난 기량으로 세계를 제패하기는 했어도 전체적으로 제가 느끼는 것도 두 가지예요. 유약해졌고 이제는 승부차기를 하더라도 독일이 꼭 이긴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요즘은. 예,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요즘은. 아니 예, 왜냐면 예전에는 클럽 레벨에서도 승부차기 다 이기고 이제는 이랬거든요. 바이에른 뮌헨도 승부차기 지는 경기들이 생기잖아요. 지금의 챔피언스리그 가장 대표적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시대가 바뀌었다라고 생각이 들긴 해요. 거기다가 뭐 이제 스페인식 축구가 이제 도입되면서 너무 예쁜 축구를 하려고 한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들도 많이 있긴 한데요. 네. 지난 월드컵과 이번에 조금 비교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월드컵 때는 그래도 저는 사실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독일이 이겨야 되는 경기였다라고 생각해요. 워낙에 압도했었다. 그렇죠. 예, 기대 득점이 독일이 3.09골이었거든요. 그래서 3골을 넣었어야 되는 경기였고 경기에 대한 지배력이라던가 슈팅 숫자라던가 모든 거에서 격차가 상당히 크게 났어요. 그리고 온타겟 샷도 독일이 뭐 배 이상 많았어요. 예, 왼쪽 위에 있는 공격 위협도 그래프를 놓고 보더라도 딱 일본이 저기 이제 끝부분에 잠깐 이렇게 팍 올라갈 때 저때 두 골을 다 넣었죠. 네, 네, 그리고 네, 저게 다 교체 투입된 선수들이 골을 합작을 해냈고요. 저게 이른바 기대 위협으로 구성된 이제 도미넌스 그래프죠. 그렇죠. 네, 네, 예, 네. 그러니까 버티다가 승부처에 교체 카드 딱 넣어가지고 그걸로 역전 만들고 다시 지켜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요. 근데 이제 이번 경기 같은 경우는 독일이 점유율만 좀 높았다 뿐이지 일본이 저는 더 잘한 경기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일본이 월드컵에서 했을 때보다는 그래도 높은 지역에서 액션을 펼치는 시간이 좀 더 길었었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슈팅 숫자도 14대 11로 더 많았고요. 유효 슈팅 11대 3. 오, 독일이 3개밖에 없다는 것이 좀 굴욕적입니다. 그리고 일본도 14번 중에 11번이면은 이게 비율이 너무 높은 엄청난 거죠. 정확도죠. 예. 최대한 가까이까지 끌고 가서 만들어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네. 빅찬스가 3대 1인 거고 또 이제 박스 안에서의 슈팅도 10대 8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일본이 충분히 이길 만한 경기를 했다. 물론 뭐 마지막 두 골은 경기 막판에 어느 정도 이제 독일이 전원 공격으로 가면서 두 골이 더 나온 부분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그 막판 실점들도 실수성에서 실책성에서 그랬죠. 연루된 실점들이라서 예. 사실 그러니까 아무리 공격에 치중하고 있었다 해도 독일 입장에서는 할 말 없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 경기에서 일단 플릭 감독이 선발 라인업을 저는 완전히 잘못 짜갖고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슐로터백 선수는 거의 평점 매기기 어려울 수준 아닙니까? 왼쪽 풀 빼고 내세운 거 자체가 이해가 안 갔어요. 왜냐면 슐러터백은 센터백이잖아요. 네. 근데 이 선수를 왼쪽 풀백에 세우고 또 이제 키미를 오른쪽 풀백에 선발 출전 오랜만에 이제 오른쪽 풀백으로 다시 내려간 거죠. 그리고 이제 하베르츠가 가짜 9번으로 나왔는데 저 하베르츠 계속 소유권 내주면서 네. 그러면서 맥을 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아스날 팬으로서 마음이 좀 아픕니다. 네. 네. 그리고 키미랑 슐러터백을 이제 좌우 풀백에 내세운 거는 최근에 유행하는 걸 쓰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키미 선수가 자연스럽게 이제 중앙 미드필드로 오면서 네. 이른바 3위 형태의 그 빌드업 구조를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인버티드 풀백을 쓰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키미의 히트맵 부분만 저게 확연하게 보이죠. 네. 근데 이거 자체가 완전히 망했다는 거죠. 예, 슐로터백이 왼쪽 풀백에서 이토주냐를 전혀 막아내지 못하면서 말 그대로 그쪽에 집중 공략을 당했었거든요. 슐로터백 선수 있는 자리가 독일 입장에서는 지옥이 됐어요. 저는 근데 이걸 슐로터백 선수한테 뭐라고 하기가 조금 예. 미안한 부분이 있어요. 애지당초에 저렇게 하질 말았어야 된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슐로터백 선수뿐만 아니라 그런데 사실 리디거, 질레 뭐 다 못했던 것 같아요. 예, 리디거는 실수가 굉장히 많았죠. 저는 리디거 같은 경우는 약간 뭐랄까 지난 월드컵의 업보가 계속 이어지는 게 타조 아닌가. 업보요? 예, 그것 때문에 굉장히 비판 많이 들었었거든요. 네. 이번 경기에서 진짜 말도 안 되는 리디거답지 않은 실수들이 정말 계속 나왔었는데요. 먼저 그 11분경에 그 오른쪽 풀백인 스가와라가 이제 측면 돌파를 하는데 네. 치달이었어요. 치달인데 네. 그걸 슐러터백이 못 쫓아간 거거든요.
못 쫓아가면서 스카와라가 이제 크로스, 따풀 크로스 올렸고 여기서 이제 이토주냐가 슈팅 가져간 게 리디거 맞고 굴절돼서 그대로 네. 골문 안으로 빨려 들어갔던 거였죠. 또 이제 22분경에는 토미야스가 대각선 롱패스를 잘 보내줬고 여기서 이토주냐가 이걸 받자마자 딱 접는 동작으로 제끼고 여기서 슐로터백은 또 벌러덩 잡았습니다. 네, 여기서 슐로터백 선수가 너무 좀 허무하게 무너졌죠. 네. 네. 근데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게 이토주냐가 이렇게 접고 드리블을 칠 줄 아는데 바로 옆에 있던 카마다가 와가지고 그걸 자연스럽게 받으면서 전진 패스 줘가지고 이토주냐한테 다시 패스를 내주고 네. 스과라한테 이제 패스를 주고 이제 스과라가 땅볼 크로스 준 거를 이건 저는 이토주냐가 슈팅을 한 거라고 봤어요. 슈팅이 좀 빗맞았는데 그게 우에다 이렇게 연결되면서 예, 우에다가 그냥 방향만 바꾸는 슈팅으로 골을 넣은 거였죠. 그래서 이제 전반전이 2대1로 일본이 앞선 채로 막을 내렸는데요. 근데 이제 슐로터백 카드가 완전히 실패한 게 보이는 게 이토주냐 선수가 전반전에만 1골 1도움을 기록한 셈이 됐으니까요. 네. 아니 일본은 그 유명한 미토마카오루 선수가 왼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왼쪽 비중이 가장 낮았어요. 오히려 네. 오른쪽, 중앙, 왼쪽 순서로. 네. 근데 후반전 가서는 또 왼쪽 공격 비율을 막 늘려 나가기 시작을 네. 했죠. 그 전반전 기록을 놓고 보면은 독일이 조금 더 점유하긴 했어요. 6대4로. 하지만은 뭐 슈팅 숫자는 6대5로 독일이 하나 더 많은 정도였고 그리고 빅찬스가 일본이 2대1이었고요. 일본이 그래도 조금 더 잘 만들어 갔는데 독일도 그래도 전반전은 어느 정도는 사네 중심으로 비르츠 중심으로 네. 이 둘은 정말 잘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르츠가 센스 있게 패스 주면은 사네가 그걸 받고 이토 히로키가 이제 1대1 대결에서 계속 승리하는 장면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결국 독일도 한 골을 넣을 수 있었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후반전은 독일의 실수 퍼레이드가 더 많이 펼쳐집니다. 네. 일단 후반 킥오프와 동시에 테오 슈테겐이 패스 미스를 범한 거를 이토주냐가 점프해서 받아낸 다음에 슈팅을 가져간 거를 이게 골대를 살짝 빗나갔었죠. 네. 또 이제 슬슬 왼쪽 측면으로 플레이들이 전개가 되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이토 히로키와 미토마의 연계 플레이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이토 히로키가 롱패스를 준 게 킴이 맞고 흐른 거를 미토마가 받아서 그대로 이제 패스를 줬는데 여기서 또 이제 슐로터백 뭐 한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본인 지역으로 패스가 갔거든요. 받아야 되는데 뒤에서 한참 뒤에 있던 이토주냐가 빠르게 달려들어서 도리어 뺏어내가지고 네. 넘어지고 또 이제 여기서 그 이토주냐가 전진 패스 준 거를 우에다가 슈팅 가져간 거를 테오 슈테겐이 맞고 다시 이제 모리타가 리바운드 슈팅 가져간 거를 테오 슈테겐 골키퍼가 막는 네. 그런 장면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밸런스를 어느 정도 조정을 해 나갔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일본이 이제 교체 카드를 먼저 그 59분경에 아사노와 이제 타니구치를 투입을 했고요. 네, 다니구치 선수 들어간 거는 그 전까지 미토마 선수를 내려가지고 5백 윙백처럼 썼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미토마 선수를 정상적으로 좀 위로 다시 올리기 위해서 센터백을 하나 더 네. 넣고 이토 히로키를 윙백으로 보내면서 미토마 선수를 다시 원상복구를 네. 시켰어요. 75분경에는 이토주냐 대신 쿠보 그리고 또 이제 모리타 대신 타나카 그리고 또 이제 84분경에도 교체 카드를 2장을 더 썼는데요. 하시오카하고 이제 그 도안 리츠까지 들어왔는데 일본은 지난 월드컵 때도 교체 카드 다 적중했었잖아요. 네. 이번에도 교체 카드가 전부 다 적중했습니다. 근데 교체 카드로 들어오는 선수들 자체가 일단 만만치 않은 선수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예, 그렇죠. 독일도 교체 카드를 쓰긴 했어요. 그러니까 부진했던 슐로터백 빼고 고젠스 넣으면서 이제 조금 더 공격적으로 바꾸기도 하고 했었는데요. 오히려 근데 고젠스 선수 쪽에서 또 실수가 나왔어요. 네. 하프라인 조금 위쪽에서 고젠스가 볼을 끌다가 쿠보한테 가로채기 당했고 여기서 이제 쿠보가 드리블을 계속 치고 가다가 사실 이거 본인이 슈팅 때려도 됐거든요. 골키퍼와 1대1인데 패스를 내줬고 이걸 이제 아사노가 빈 골대에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체 투입된 2명의 선수가 골을 합작을 했고요. 근데 이 정도 상황에서는 일단 독일은 이른바 멘붕이 오긴 왔어요, 지금. 그렇죠. 3대1이 돼버렸어요. 네, 92분경에 이거는 교체 투입된 선수들이 모든 골을 합작을 한 건데요. 네. 하시오카가 이제 스로인을 던져준 거를 아사노가 받아서 이제 피딩 역할을 해준 거고 여기서 쿠보가 받아서 또 이제 드리블을 치고 가다가 정교한 크로스를 올린 거를 다나카오가 헤딩 슈팅으로 골 넣었는데 여기서 또 이제 독일 선수들이 3명이나 그 사이에 있었는데 사실 이런 게 가장 막기 힘들잖아요. 중간에 떨어질 때 서로 미루게 되니까 가장 힘든 거긴 하더라도 다 그냥 구경만 하고 있고 다나카오만 가가지고 헤딩으로 골 넣은 거. 상대 중앙 미드필더가 저 지역까지 들어오는데 결국 체크해주는 선수가 없었고 네. 쿠보 선수 크로스는 너무 정확했어요. 그렇죠. 예, 예, 예. 독일은 더 충격적이었던 게요. 후반전에 점유율은 높았어요. 78대 22. 근데 이게 지고 있었잖아요. 네. 지고 있는데 후반전 슈팅 3회.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거든요. 거기다가 유효 슈팅은 단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독일 쪽에서도 이걸 가지고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더라고요. 반면에 일본은 7개 때렸는데 6개가 유효 샷이에요. 그 슈팅도 더 많았고, 그러니까 일본이 더 효과적으로 역습을 굉장히 잘 전개한 반면에 독일은 공격다운 공격조차 해내지 못하면서 대체 뭐 하는 거냐, 너네 지고 있는 팀이 맞냐, 이런 비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 쪽에서는. 그래서 이 경기 직후에 김현민 기자는 이 경기 라이브로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한지 플릭 감독 바로 경질되겠다 예상하셨어요? 저는 SNS에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면은 바로 경질이다. 예. 안 그래도 플릭 감독이 그 월드컵 이후의 성적이 6경기 1승밖에 없었잖아요. 네. 그것도 1승 1무 4패였잖아요. 플릭 감독이 이번 그 9월 평가전 결과들에 따라서 경질될 수 있다는 보도들이 나왔어요. 근데 안 심지어 그래도. 평가전 시리즈가 끝나기도 전에 예. 그냥 한 경기 딱 했는데 여기서 경질 그렇게 이게 예상하신 거죠? 너무 크게 패하다 보니까. 이거는 보통이 네. 아니다. 자, 그래서 6관왕의 전설을 쓴 한지 플릭 감독이 패했던 그 경기의 평점인데 플릭, 슐로터백, 하베르츠가 최저네요. 예, 그렇죠. 가장 낮은 평점을 받았고 그럴만했고, 그리고 또 이제 플릭 감독의 전술적인 보관이 완전히 대실패했다는 거를 방증한다고 할 수 있죠. 하베르츠와 슐로트백이 어쨌건 간에 승부수였으니까요. 하베르츠도 사실 그 아스날에서는 다시 미드필더로 내려간 선수인데 거기서도 안 되지만요. 네, 하여튼 예. 지금 그 뭐 별로 언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네. 근데 어찌 됐건 그 선수를 다시 최전방으로 올렸다. 예. 네. 그거 자체가 좀 무리였고, 반면에 지금 모리아스 감독은 역시 아주 좋은 평점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플릭 감독은 결국은 경질되고 말았는데요. 독일 축구 역사상 최초의 경질 감독이죠. 야, 그런데 여태까지 표를 보니까 헬무트 스웬 감독부터 저는 이제 어렴풋하게 이제 기억이 예. 나는 감독이고, 그리고 뭐 당연히 이제 베켄바워, 포그츠, 뭐 리벡 감독, 루디 볼러 뭐 계속 나오는데, 레브 감독은 5,498일 동안 198경기를 했어요. 와, 대단하다. 독일은 정말 이 감독의 끈기가 정말 대단한데 플릭 감독은 25경기밖에 못했군요. 네. 빌트지에서는 차기 감독 후보들로 이렇게 올려놓긴 했는데, 이거 좀 장난식으로 그냥 다 그냥 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 다 올린 거거든요. 그 김현민 기자님 분명히 지금 장난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장난인 빌트지에서. 인물들이 좀 있는 거죠, 여기? 그렇죠. 예, 네. 예, 예. 그래서 티어별로 나눈 거거든요. 티어별로 네. 나눠서 네. 마지막 티어에 이제 마테우스와 클린스만 이 둘이 나와요. 네, 별로 사이 안 좋은 두 분. 예, 네. 그러면서 마테우스 노, 클린스만 노. 그러니까 그런 걸 위해서 만든 그래픽이었다. 네. 빌트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성 높은 거는 나겔스만, 잠머, 글라스너겠죠? 현재 그러니까 가장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건 그 세 명이긴 네, 해요. 네, 거기다가 이제 조금 언급되고 있는 다른 감독이 있다면은 파날 감독 얘기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루이 바날에 대한 독일 사람들의 대체적인 평가는 어때요? 파날 자체는 별로 좋지 못했는데 그가 뿌려놓은 씨앗이 크다. 왜냐면은 바이언의 하인케스 감독을 위한 초석을 놨죠? 그렇죠. 초석을 낳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주 나쁘진 않거든요. 그런 식으로 인정을 받고 있거든요. 가장 많이 원하는 거는 의외로 설문조사에서는 잠머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전 이해가 안 가요. 왜냐면은 경력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 너무 오래 쉬었잖아요. 도르트문트 감독하고 나서 그 이후로는 보드진을 했었잖아요. 저 사람. 그렇죠. 예, 단장을 하고 그랬었기 때문에 도르트문트 우승했을 때가 언제예요? 그때 2000년 초였는데. 근데 아무래도 지금 유로까지 남은 기간도 얼마 남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좀 그런 식으로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고, 가장 그래도 쉽게 데려올 수 있는 감독 중에 한 명은 글라스너가 조금 그래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지 않나 싶긴 하거든요. 현재 그 맡고 있는 팀이 없기도 하고. 나겔스만 감독은 계약 관계는 아직 있는 거죠. 그거 근데 풀어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 독일로 가면은 그거는 네. 이제 풀린다. 지금 그리고 독일이 그 유로 2024가 그 독일에서 개최국이니까? 개최국이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테스크포스가 가동이 된 상태거든요. 이거는 지금 비상시국이군요. 예, 그것 때문에 아니 이미 그가 월드컵 끝나고 나서 월드컵 조별리그 강탈하고 바츠케 도르트문트 CEO랑 네. 루디 펠러 레버쿠젠 CEO랑 그 경기장에 같이 앉아 있더라고요. 왜냐면 그 테스크포스 팀에 있는 거예요. 바이언까지도 다 우리가 이대로 가다가 망한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뭐 클럽 간의 라이벌리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독일 축구를 위해서는 다 지금
한 대 뭉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바이언이 한시적으로 풀어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입니다. 네. 계약 관계를 예를 들어서 2026년까지니까 그러면은 독일 대표팀 하는 동안은 우리가 내줄게. 독일 축구협회에 임대를 주는군요. 예, 뭐 그런 식으로 할 가능성도 네. 있지 않을까 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긴 한데, 근데 나겔스만 감독은 최근에 뭐 스케이트보드 타고 뭐 이러면서 놀고 있더라고요. 뭐 사진 놀고 같은 거. 있다가도 뭐 대표팀은 예, 갈 수는 예, 있는 그렇죠. 거죠. 예, 예. 근데 여기서는 김현민 기자님은 그럼 과감하게 예상을 찍으면 누가 될 것 같아요? 글라스너와 잠머 둘 중 한 명이 될 것 같긴 해요. 나겔스만은 아닐 것이다. 나겔스만이 안 하려고 할 것 같아요. 본인이 안 하려고 예, 할 것이다. 왜냐면은 젊은 감독들이 요새 대표팀 감독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떨어지거든요. 그건 맞아요. 예, 왜냐하면 그거가 대표팀 자체도 부담만 많이 온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특히 지금 같은 상태에서 맡았다가 또 문제될 위험성도 많잖아요, 현재. 저는 베스트 픽은 나겔스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비상시국이고 잠깐 맞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또 이제 이 기간이 너무 짧잖아요. 그러면 선수 파악하는 데만도 시간이, 그 대표팀 경기는 많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유로 본선까지, 그러면은 나겔스만이 바이언 감독을 최근까지 했었기 때문에 나겔스만이 가장 안전한 픽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독일 대표팀만 국한 지어 놓고 보면은 네. 감독으로서의 그런 역량 문제를 떠나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나겔스만이 저는 거절할 것 같아서 저는 그 다음 안전 픽은 글라스너라고 보긴 하지만은 네. 글라스너는 오스트리아인이잖아요. 지금 독일은 여태까지 계속 독일인이었어요. 그렇구나. 단 한 번도 독일을 벗어난 적이 없기 그러니까 때문에. 지단이나 바날이 되면 그것도 이제 독일 역사상 이변이 일어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오래 쉬었지만 잠머 가능성이 있네요. 그래서 잠머를 많이 원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글라스너는 독일인이 설문조사에서. 아니니까 예. 나겔스만은 현실적으로 할 것 같지도 않고. 아니면 루디펠러와 잠머가 공동? 공동 감독? 유럽에서 공동 감독도 가끔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스웨덴이 가장 대표적이었죠. 자, 그렇게 해서 결국 일본과의 이 대결을 통해서 독일 축구 역사상 정말 여태까지 정말 초유의 사태가 지금 벌어졌는데, 대한민국 최고의 독일 축구의 대학자로서 지금 작금의 이 독일 축구 마지막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조급한 거를 버리고 조금은 한숨 돌리면서 갈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독일이 사실 그 러시아 월드컵에서 실패하기 이전까지는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못하면 3등이에요, 못하면. 그러니까요. 그래 왔었기 때문에 그게 도리어 지금 와서 한꺼번에 무너지는 걸로 연결이 되고 있다고 봐요. 키미 같은 경우도 그래서 최근에 딱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다른 거 다 바라지도 않는데 진짜 그 대표팀에서만 어떻게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 그 전에는 다 이뤘으니까 그런 그렇죠?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다 바꿀 수 있다. 자기의 그동안의 그거를 바꿀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독일 선수들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쫓기고 있는 그런 느낌들도 들고 있긴 합니다. 야, 독일한테 이런 날이 올 줄은 저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테스크포스 구축한 것도 그냥 해체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오히려 조급함의 발로라는 거를 증명하는 거다. 그렇죠. 아니 바츠케, 뭐 루디펠러, 막 헤네스 막 이런 사람들 와가지고 봐봐요. 선수들 느낌이 어떻겠어요. 막 와가지고 그러니까 오히려 잘해 막 이러고 막 그런 게 존재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이건 조급함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차라리 이번 기회에 조금은 세대 교체를 하면서 그러니까 비르치랑 무시엘라 같은 선수들을 중심으로 차근차근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는 그 독일이 객관적인 전력에서 그렇게 신예 선수들로 차근차근 만들어가도 충분히 성적 낼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 본선은 간다라고 보고, 그리고 그 토너먼트 올라가는 정도까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이상을 가기는 힘들지만. 적어도 조별 탈락은 아닌 거죠. 그렇죠. 근데 뭐 자꾸 막 뭐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도리어 이도저도 아니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한다고 보거든요. 우리는 최소 우승 아니면 준우승 아니면 제일 못해도 3등이야 뭐. 그게 너무 강한 거죠, 지금 독일이.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독일은 이제 좀 조급함을 버려야 된다는 김현민 기자님의 말씀을 끝으로 원투펀치 투머치 풋볼 TMF 시간의 그 두 번째 코너, 독일과 일본과의 대결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내용과 결과들에 관해서 또 김현민 기자의 아주 깊은 식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